자, 오늘은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대상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하고는 성격적으로 조금 결이 다른 계획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작성 대상을 구분을 하실 때 제일 먼저 1종,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작성 대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 2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공을 하는 구조물에 있어서 대형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으시겠죠.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이. 예를 들면 토목의 대표적인 걸로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이렇게 나눠지죠. 도로교량, 철도교량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게 인도교량이 있는데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교량 중에서도 뭐 연장이 100m 이상, 경간이 50m 이상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교량들이 해당이 되고 건축의 대표적인 것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공사를 하시게 되면 본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실 때 1종,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부속 시설물 공사도 전부 포함을 한다.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외 시설물입니다. 우리가 종시설물 그러면 우리가 1종, 2종, 최근에는 3종 시설물도 있습니다만 1, 2종 시설물만 따로 분류를 하고 3종 시설물도 종외 시설물로 들어가겠죠. 종외 시설물 중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지하로 10m 이상 굴착했을 때다 이야기입니다. 지하. 그 다음에 발파 공사가 있었을 때에 발파 현장에서부터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축사가 있는 경우도 그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 16층 이상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10층에서 16층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죠. 이때 종외 시설물로 구분이 돼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해체 공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건축은 10층 이상 공사 그 다음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할 때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공사는 앞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작성 대상이다 하는 걸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건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건설 기계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기계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가 전부 다 건설기계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천공기면 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된다. 높이가 10m 이상이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기계죠.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그 건설기계 등록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번호가 통상 지금은 예를 들면 012가 1234 번호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번호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0이라고 하는 건 건설기계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두 자리 숫자 이게 건설기계의 종류를 말합니다. 종류. 그 다음 뒤에는 뭐 1년 번호니까요. 이 두 자릿수 1, 2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갈 것 중에 천공기는 22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등록증의 번호판에 22번이라고 되어 있는 기계 장비가 들어오는 천공 장비일 때 그 천공 장비 중에서도 높이가 10m 이상일 때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공기만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굴착기에다가 백호든 굴착기에다가 옵션이라고 그러죠. 부착해서 천공 장비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천공 작업을 하는 것은 이거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천공기가라고 볼 수 없어요. 백호니까 이거는 06번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거 번호판이.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시라는 거. 22번이라는 거. 이거. 항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타기. 항타기도 이런 개념에 의해서 23번이 항타기입니다. 23으로 시작하는 장비가 우리 현장에 들어올 때 그 공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타워 크레인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27번에 해당이 됩니다. 27번이 들어온 경우이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1번, 2번 천공입니다. 천공기. 항타기도 마찬가지예요. 항타기. 예. 다른 장비의 부착시설로 옵션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번호판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된다. 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일 때 세 가지 종류에 대해 해당이 되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셔야 된다. 그 다음 가설 구조물입니다. 지금 가부터 아까지 아까지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비계공사일 때, 비계공사, 이게 뭐 쌍줄 비기가 됐든 외줄 비기가 됐든 강관 비기가 됐든 시스템 비기가 됐든 높이가 31m 이상이 되는 비계공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된다. 브라켓 비계일 때도 그렇다. 이거는 작업장 통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벽에다 붙여서 하는 거요. 우리 흔히 현장에서 까치벌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 이렇게 올라가는 비계요. 구조물에 이렇게 안까시켜서 하는 거. 그 브라켓 비계는 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해도 해당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건설안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아마 건설안전이나 산업안전 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갱폼 대표적이죠. 슬립폼, 터널의 슬립폼, 그 다음에 클라이닝 폼, 교량 구조물 같은데 건축 구조물이요. 그 다음에 터널의 라이닝 폼 같은 것들, 그 공사도 해당이 된다 하는 거고,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건축 구조물 중에서도 지하층이라든가 계단층 같은 경우에 5m 이상인 구간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도 해당되지도 않고 10m 이상, 아니 10층 이상도 해당되지 않지만 이 하나가 해당돼서 5m 이상의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누락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널의 지보공, 그리고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중에 2m 이상이니까 현장에서 SK 파넬을 쓰거나 TS 파넬을 쓴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2m 이상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전부 해당이 되고요. 터널의 지보공 공사가 있죠. 물론 터널 공사는 터널 지보공이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통상 터널 공사는 1, 2종 시설로 해당되니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 터널 지보공만 있는 터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이요. 그래서 터널 지보공이라고 하는 공사가 있으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건데 터널 지보공의 종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터널 굴착 공사하면서 토사가 위에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동바리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쇼크리트나 럭볼트나 강지보공, 그걸 뭐 1차 지보공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 공사가 들어왔었을 때, 그렇죠? 아니면 연약 지반이 있거나 상부에 천단부에 그랬을 경우에는 포어폴링이나 강강구 라우팅 같은 거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공정이 있으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해당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들, 이거하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에 가설 구조물이 들어오는데 자리를 옮길 때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적인 장비의 힘을 해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m 이상에서 작업하는 현장 가설 구조물,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공사 현장에서 조립했지 않은 복합형 가설 구조물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 인허가 기관의 장이
이건 위험하니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인정가설구조물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거나, 이거는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계약서 내용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공사가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 지자체 조례 중에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빠지 마시고 공사 착공 들어가시게 되면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공사 파트에서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파트에서. 예. 그리고 저기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정기 안전점검의 대상이 돼요. 공사 중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공사 중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번, 5에 2번, 6번 이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기점검이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작성은 시공사가 하겠죠. 시공사가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장 여건상 거의 전부 외주를 나가죠. 이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는 전문업체 외주가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 어쨌든 시공사가 작성을 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죠. 감리에서 검토 확인을 거친 다음에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원장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1, 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사를 해야 하고 1, 2종이 아닌 것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를 의뢰해서 그 심사 검토 결과를 발주처에서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대한 대응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정하냐, 조건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장에서 하나 또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 됐었을 때 승인서에서 착공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자꾸 문의사항에 들어오는데, 그 기준은 우리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면 승인서 거부가 조건부 적장 이상이 되면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걸로 가늠하게 되면 조건부 적정이 되면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부적정이다 그러면 수정 보완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부 적정으로 받아내는 것이 공사 착공하는 데 공정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조건부 적정을 받았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조건부 적정을 받았던 그 항목에 대한 최종 적정 판정까지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점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관리하실 때 조건부 적정 항목이 있으면 조건부 적정 항목을 받은 그 항목이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착공하기 전까지 적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반드시 해서 서류를 확보하고 계셔야지 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공사가 작성을 하고 감리단을 거쳐서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서 심사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또 CSI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지법 98조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발주청에 제출할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 과정이죠. 여기가 1번 시공사, 2번 건설사업관리 확인한다는 이야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고, 공사가 착공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가 총괄편이 있고 세부공정편이 있는데, 총괄편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해서 완료를 하는 것이 맞고요. 세부 공정에 들어가서는 해당 공정이 착공하기 전까지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전부 적정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념하셔야 될 게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할 경우.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변경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다시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변경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경되는 것을 변경계획서로 작성을 해서 다시 심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안전관리 조직표가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죠.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럼 그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법이 바뀐 경우들이 있죠. 공법이. 예를 들면 H파일 플러스 토류판 형태로 시공이 흑막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트 파일로 바뀌거나 이렇게요. 이랬을 땐 공법이 바뀌는 거죠. 공법이 바뀌는 거. 이랬을 때도 변경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이 중하지 않은 것, 가벼운 변경 정도는 현장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법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재수립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에도 변경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놔야 된다 하는 내용을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 외부 기관의 점검을 받거나 감사를 받으시거나 할 때 이 내용이 지적사항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하신 분들, 기술사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건데 수립 대상 사업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1교시 문제로도 나오고 2교시 문제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립 대상 사업장에 대한 거 현황을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 많다고 해서 암기 못하겠다 하면은 시험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립에 대한 세부 내용도 이때는 여기 물어볼 때는 25점짜리를 물어볼 때는 수립에 대한 기준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니까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축구조물입니다. 건축구조물 소규모 작은 규모 현장들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근생 그런 것들도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교환에서 찾아보고 싶으시면 224페이지에 찾아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은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